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한국에 대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예상과 다른 충격적인 모습에 모두 당황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이리도 놀라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궁금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클로드예요. 프랑스에서 15년 동안 외교관으로 일해왔어요. 많은 나라를 다니며 여러 가지를 봐왔죠.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류 더미에서 서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햇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사진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한국이 그렇게 빨리 발전했을 리가 없어. 거리는 아마 더럽고 대중교통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야. 물도 깨끗하지 않을 거고. 그때 상사가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죠. 클로드, 서울 대표단으로 당신을 선발했소. 상사가 말하며 봉투를 건넸어요. 그들의 인프라를 평가할 당신의 날카로운 시선이 필요하오. 저는 봉투를 받았지만 찡그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낸다는 건 제 시간과 능력의 낭비처럼 느껴졌거든요. 언제 출발하나요? 전문가다운 목소리로 물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다음 주에요. 스페인의 미겔과 독일의 엘리나와 함께 할 거요. 상사가 나간 후 저는 봉투를 열어 세부 사항을 읽어보고 있었어요. 우리 팀은 서울 국회의 사당을 방문하고 도시 인프라를 둘러본 다음 우리가 발견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죠. 저는 발견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문제들을 메모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파트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접어 가방 안에 넣고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보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겔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서울 여행이 정말 기대돼. 멋질 거야. 저는 그의 열정에 미소 짓고 있었어요. 미겔은 항상 모든 일에 신이 나 있었거든요. 반면 엘리나는 정반대였죠. 조용하고 사려 깊고 관찰력이 좋았어요. 적어도 흥미로운 팀과 함께하게 되었네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으로 파리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에펠탑이 멀리서 높이 서 있었는데 프랑스 공학과 문화의 상징이었죠. 제 도시, 제 나라가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어떤 아시아 도시도 이것과 비교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더러운 거리와 고장난 지하철 열차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던 서울이었죠. 저는 우리 보고서가 한국이 유럽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보여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잠에서 깼어요. 택시가 저를 공항으로 데려가는 동안 저는 익숙한 파리의 거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건물들,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 제가 자라면서 익숙해진 세련된 인프라였죠. 하지만 바다를 건너면 제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받게 될 거라는 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저는 탑승구에서 미겔과 엘리나를 만났어요. 미겔은 흥분해서 손을 흔들고 있었고 엘리나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정말 눈이 열리는 경험이 될 거야. 미겔이 환한 미소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하지만 네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를 거야. 아마 실제보다 더 발전한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개발도상국을 발견하게 될 거야.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이 여정이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긴 비행 끝에 우리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제 눈은 무겁게 감기고 몸은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쑤시고 있었죠. 작은 비행기 창문으로 보니 아래로 거대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봐도 서울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넓은 도로와 높은 건물들이 보이고 있었죠. 공항에 들어서자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너무 깨끗했거든요. 바닥은 반짝이고 여러 언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빠르지만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아무도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눈여겨봤지만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이야. 공항은 어느 나라든 가장 좋은 부분이니까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를 찾아볼까요? 제가 미겔과 엘리나에게 말했어요. 택시는 깨끗하고 새 차였어요. 우리가 타자 운전사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데 이상하면서도 예의 바르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너무 피곤해서 눈이 저절로 감기고 있었는데 창밖에 무언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도시 한가운데로 개울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행 가이드북에 따르면 청계천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저는 많은 도시 하천처럼 더럽고 냄새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물은 맑았고 햇빛 아래서 거의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강둑에 앉아 책을 읽거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나무 아래에서는 몇몇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걱정하는 기색 없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눈을 비비며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공공장소가 없거든요. 물이 더럽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용하기 두려워 그 지역이 비어 있을 거예요. 호텔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방으로 가서 짐을 내려놓고 긴 여정 후에 얼굴을 씻으려고 바로 화장실로 향했어요. 수돗물이 즉시 맑게 나오고 있었죠. 손에 물을 받아 얼굴을 헹구면서 피부에 닿는 물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느끼고 있었어요. 화학약품 냄새도 나지 않았고요. 프랑스에서는 좋은 호텔에서도 물에서 약간의 처리 약품 냄새가 나거든요. 저는 수도꼭지 아래를 살펴보며 정수 필터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없었어요. 이건 그냥 일반 수돗물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공식 투어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지하철과 연결된 지하 쇼핑 단지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제가 본 광경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 공간이 엄청 넓고 깨끗하고 밝았어요. 전혀 지하에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죠. 은행, 편의점, 식당, 온갖 종류의 가게들이 있었어요. 위에는 여름 더위가 있었지만 공기는 신선하고 시원했어요. 화장실은 깨끗하기 그지없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죠.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그 공간을 이동하고 있었어요. 노인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유모차를 끄는 부모들은 넓은 경사로를 이용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의 삶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엘리나가 자세한 메모를 하고 미겔이 신나는 미소로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제 머릿속은 이 관찰들과 제 예상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가이드는 서울이 여름 더위, 폭우, 겨울 눈을 피할 수 있도록 이 지하 네트워크를 건설했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쇼핑구역, 사무실 건물, 대중교통을 연결한다고 했죠. 사람들은 원한다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도시 대부분을 여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파리 메트로와 그 좁은 터널, 제한된 연결, 기본적인 디자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발전되고 사려 깊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그룹의 다른 멤버인 아르망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손바닥을 베었어요. 심각하진 않았지만 의료 처치가 필요했죠.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외국에서의 의료 응급 상황은 복잡하고 비쌀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이드는 침착하게 우리를 지하 클리닉으로 안내했어요. 우리가 들어간 곳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어요. 아르망은 간단한 전자 태블릿을 사용해서 접수하고 있었죠. 길게 작성할 양식도 없었고 지불이나 보험에 대한 혼란도 없었어요. 몇 분 안에 의사가 그의 손을 검사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어요. 저는 대기실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며 믿기지 않아 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의 효율성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많은 유럽 도시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일도 몇 시간이 걸리고 서류 더미를 만들어낼 텐데 말이에요. 클리닉을 나오면서 저는 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 틀렸다면 다른 무엇에 대해서도 틀릴 수 있을까? 제가 상상했던 서울과 매우 달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단 하루밖에 있지 않았어요. 저는 미겔과 엘리나를 바라보며 그들도 제가 느끼는 것과 같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미겔은 모든 것에 기뻐하는 것 같았고
엘리나는 그녀의 노트북이 관찰로 채워지며 신중하게 관찰하고 있었죠. 저는요, 이 여정이 단지 제 일정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 국회의 사당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저는 세계 여러 정부 건물을 봐왔기 때문에 별로 감명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얼마나 틀렸는지 몰라요. 건물은 높고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현대적인 디자인이면서도 어떻게든 전통을 존중하고 있었죠. 안에 들어가니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어요. 바닥은 반짝이고 벽은 새로 칠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시스템이었어요. 가이드가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휴대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의 대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죠. 회의를 생중계로 지켜볼 수 있고 문서가 만들어지자마자 읽을 수도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5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5년이요? 프랑스에서는 비슷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아직 종이 위의 계획에 불과했어요. 아직 종이 위의 계획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저는 미겔이 모든 것을 사진 찍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엘리나는 노트북에 뭔가를 적고 있었는데 펜이 페이지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도 같은 일을 하고 있어야 했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리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점심으로 우리는 전통 한국 음식점을 방문했어요. 여기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죠. 메뉴를 읽을 수 없었어요. 글자들이 저에게는 그림처럼 보이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외국에 왔다는 제 예상과 맞는 뭔가가 나타났네요. 그런데 서버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어요. 화면을 탭하자 메뉴가 완벽한 프랑스어로 나타났죠. 그녀는 미소 지으며 각 요리를 인내심 있게 설명하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는 조합을 추천해주고 있었어요. 그녀의 친절함에 고마우면서도 부끄러웠어요. 불평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그녀가 문제를 해결해 주었거든요. 음식이 빨리 나왔어요. 접시 위에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었고 색깔이 침샘을 자극하고 있었죠. 처음으로 김치를 맛봤어요. 매운 발효 양배추인데 들리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맛이 새롭지만 정말 맛있었죠. 여기 서비스가 정말 대단하네요. 엘리나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파리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이렇게 세심하고 친절한 서비스는 드물거든요. 점심 식사 후 강남이라는 동네를 방문했어요. 유명한 노래는 들어봤지만 실제 장소인 줄은 몰랐어요. 거리는 넓고 깨끗했죠. 상점들은 최신 패션과 기술을 전시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걸으며 새로워 보이는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뭔가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옆길에서 한 노인 여성이 쓰레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고 이 일에 돈을 받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었을 뿐이죠. 더 걸어가면서 비슷한 일을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가게 주인이 자신의 가게 앞 보도를 쓸고 있었고 한 10대가 누군가 떨어뜨린 플라스틱 병을 주워 재활용통에 넣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런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이곳이 자신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죠. 스페인에서는 미겔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이렇게 신경 쓰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프랑스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공동체 책임감은 정말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창가에 서서 밤의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교통은 넓은 도로를 따라 원활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도시는 활기차면서도 질서정연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관찰한 것을 적으려고 했지만 대신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었어요. 왜 한국이 프랑스보다 덜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무엇이 그들의 시스템이 우리 것보다 더 나쁠 거라고 믿게 했을까?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우수한 공공 서비스를 만들었을까?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대해 틀렸어요. 한국에 대해 틀렸어요. 제 마음은 구시대적인 생각과 부당한 판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공원을 방문했어요. 사람들이 운동하고 게임하고 자연을 즐기며 공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어른 없이 여행하며 대중교통을 자신감 있게 이용하는 학생들 무리가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10살 정도로 보였는데 프랑스 아이들이 혼자 여행하도록 허락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어렸어요. 여기 아이들은 정말 독립적인 것 같아요. 제가 엘리나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네, 그녀가 대답했어요. 공공안전과 공동체 신뢰가 강하게 느껴져요. 그때 우리가 도착한 이후로 저를 괴롭혀온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깨끗한 거리와 첨단 기술을 넘어 서울을 특별하게 만드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바로 신뢰였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신뢰하고 있었어요. 공공장소가 안전하다고 신뢰하고 물이 깨끗하다고 신뢰하고 이웃이 책임감 있다고 신뢰하고 있었죠. 이 신뢰가 자유를 만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탐험할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이 도시 개울가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고 공공장소를 진정으로 공공의 것, 모두가 소유하고 모두가 관리하는 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 가장 큰 도전은 높은 건물이나 첨단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이 상호 존중과 공유된 책임의 문화였어요. 우리 그룹이 공원을 걷는 동안 저는 생각에 잠겨 약간 뒤처지고 있었어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무언가였어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오는 자유였죠.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하기를 멈추면 해결책을 볼 수 있어요. 편견을 옆으로 치워두면 내 앞에 있는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죠. 괜찮아요, 클로드? 미겔이 제가 뒤처진 것을 알아차리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네, 저는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저 처음으로 서울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 중이에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클로드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으로 일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 속에서 도시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의심이 아닌 설렘을 느끼고 있었어요. 가이드에게 오늘 일정을 바꿔달라고 부탁했어요. 단순히 사진을 찍고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서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싶었죠. 아침 식사 때 미겔과 엘리나에게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제 달라진 태도에 놀라움이 나타나 있었어요. 겨우 나흘 전만 해도 모든 것에 비꼬는 말을 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이제는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의 정수처리 시설이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이었다면 지루하게 느꼈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어요. 엔지니어가 어떻게 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사람들이 수돗물을 직접 마실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첨단 필터 시스템, 지속적인 검사, 세심한 계획을 사용한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은 사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라고 믿는다는 것이었어요. 파리에서 수돗물을 신뢰하지 않아 플라스틱 생수병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죠. 다음으로 우리는 도시계획 사무소를 방문했어요. 지도와 모형들이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죠. 50년 전만 해도 이 도시는 전쟁과 가난으로 손상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 하나가 되어 있었죠. 이 변화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세심한 계획, 열심히 일한 노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에서 나온 결과였어요. 어떻게 도시 전체에 걸쳐 이렇게 높은 기준을 유지하나요? 제가 책임자에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동네 책임제, 정부 감독, 시민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문제가 빨리 보고되고 빨리 고쳐진다고 했죠. 규칙은 명확하고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도시를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함께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었어요. 점심으로 우리는 학교 급식실을 방문했어요. 음식은 신선하고 건강하고 맛있었죠. 학생들은 식사를 나르고 나중에 정리하는 것을 돕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서울이 이렇게 잘 작동하게 만드는 공유된 책임감을 보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쇼핑을 위한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사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위한 아름다운 스카프, 아직 프랑스에서는 구할 수 없는 기술 가젯을 제 형을 위해 샀죠. 쇼핑 구역을 걸으면서 저는 새로운 눈으로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전에 놓쳤던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고 있었죠. 스마트폰을 쉽게 사용하는 노인들, 거리에 쓰레기가 없는 점, 외국인들이 여러 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내부스요. 우리의 마지막 저녁 식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했어요. 다리들이 변화하는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배들이 물 위로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어요. 음식은 놀라웠어요. 전통 한국 맛과 현대적인 모양의 완벽한 조화였죠. 식사하는 동안 우리 그룹은 배운 것과 집에 가져갈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미겔은 교통 시스템을 좋아했고 스페인의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어 했어요. 엘리나는 도시 계획과 지역사회 참여를 감탄하고 있었죠. 모두가 감사할 무언가를 찾았어요. 제 차례가 되자 잠시 말을 멈추고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문제를 찾으러 서울에 왔어요. 제가 인정하고 있었어요. 발전된 도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서울이 유럽 기준에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서울은 파리 같은 도시를 따라잡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며칠 동안 제가 변화하는 것을 지켜봤거든요.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클로드였다면 작은 문제들을 찾아내려고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주려고 했겠죠. 새로운 클로드는 자신이 본 것과 자신의 나라가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 정직하게 쓰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깨끗한 물 시스템, 효율적인 대중교통, 잘 관리된 공공장소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로 다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유된 책임과 신뢰의 문화에 대해 쓰고 있었죠. 비행기가 파리에 착륙하자 저는 제 도시를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벽에 낙서, 지하철에 고장난 발권기, 센강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병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문제들은 항상 존재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명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보고서를 상사에게 제출했어요. 그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읽고 있었어요. 클로드, 이건 내가 당신에게 기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은 항상 우리의 가장 엄격한 비평가였잖아요. 저는 결함을 찾으러 갔지만 대신 지혜를 발견했어요. 제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제가 배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인프라나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점에 관한 것이에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종종 서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직장에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었죠. 서울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리에 쓰레기를 볼 때 그냥 지나치는 대신 주워서 버리고 있었어요. 작은 변화지만 중요한 거였죠. 몇몇 동료들은 한국식 해결책에 대한 제 새로운 열정을 비웃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서울 신드롬이라고 불렀죠. 짧은 방문 동안 어떤 장소에 반하는 것. 아마 그들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일어난 일은 외국 장소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여는 것이었죠. 가장 큰 여행은 대양을 건너 서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확신에서 열린 마음으로 판단해서 이해로 가는 여행이었어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로 파리를 떠났지만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으로 돌아왔죠. 이제 에펠탑이 파리 하늘에 높이 서 있는 것을 볼 때 여전히 제 도시와 제 나라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서 배우려고 마음을 열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서울에서 가져온 진정한 보물이에요. 기념품이나 사진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